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 김지영입니다. 이번 두 강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다룹니다.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개념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10문제 정도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쌤, 근데 등차 등비 쉽잖아요. 저 잘하는데요? 뭐 또 들을 게 있나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1강으로 수열을 꼽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내가 맞았다고 해서 그 단원에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맞았으나 삽질을 하고 빙빙 돌아서 푼 건 아닌지, 그날의 컨디션을 탓하면서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달라지진 않는지, 그리고 공식만을 사랑해서 틀에 박힌 해석을 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문제가 쉽든 어렵든 그날 집중력이 어떻든 일관되게 그리고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열 단원에 대해서 3분 내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열 단원을 제가 나눠보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기호,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크게 3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먼저 알기 쉬운 수열, 그 대표적인 예로 등차와 등비를 배우는 거고요. 등차 등비는 성질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서 한 번만 개념을 배워도 모르는 내용 자체는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 난이도가 바뀔 수는 있어도 개념을 까먹지도 않고요. 문제 해설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잘 없습니다. 등차 등비 문제풀이는 오늘 제 강의 설명과 문제풀이를 들으시고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셔서 분명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다양한 수열이 등장하고요. 그냥 처음 보는 놈을 던져주더니 문제를 풀랍니다. 수열의 합에서는 말 그대로 수열의 항 하나하나보다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표현으로 시그마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초점이 수열항에서 수열합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항상 마무리가 어떻던가요? 수열의 합을 구하라더니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거는 A6을 구하라는 등 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즉 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알고 이를 식으로 표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귀납적 정의에서는 앞선 수열들에 비해서 규칙성이 잘 안 보입니다. 어렵다는 뜻이죠? 등차 등비랑 대비가 되기도 하고요.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거나 일반항을 정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마지막 내용에서는 수열의 항들을 귀납적으로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기가 반복되거나 이렇게 A1, A2, A3, A4 값이 4개가 주어져 있고 이게 적절한 조건을 해석하다 보니 4개씩 반복이 된다든가, 그래서 주기가 4라는 수열인 거죠. 그리고 항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수열의 규칙이 달라진다든가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생기는 거죠. 귀납적 정의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 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열에 대한 큰 그림 생기셨을 거라 생각하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로 바뀌는 것 말고는 서로 같은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만 이해를 잘하셔도 등비는 응용이 가능하고요. 또 더하기 빼기란 연산이 더 쉬워서 그런지 등차 수열 문제가 더 자주 나옵니다. 저는 등차 수열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등비 수열은 문제에서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제 방식으로 총 5번으로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초항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수열의 출발이고 기준이 되는 첫 번째 항을 이릅니다. 두 번째 공차입니다. 공차는 공통된 차겠죠? 등차 수열의 이름에서 차가 일정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 항들 간의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 합니다. 자, 1, 2번이 재료였다면 3번부터는 이를 가지고 일반항을 이야기할 거예요. 3번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D, 이게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문제풀이에 쓰면요 낭비가 많아져요. 아니 교과서에서 이거 노란 박스에 쳐놓고 암기 아니면 중요 이런 거 해놨을 텐데 이 3번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따 3번 설명 끝부분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식을 문제에 등장시키면 사고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적어볼게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옆에다가 아파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이해는 잘 되실 거예요. 이 한 층을 항이라 보고요. 층 간격을 D라고 볼 겁니다.
이 아파트는 막 한 층만 혼자 높은 그런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층에서 8층까지 가려면 몇 층 올라가야 되죠? 그죠? 6층이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A8은 A2 더하기 6D라는 식이 됩니다. 이 수학식을 딱딱하게 적고 풀고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와닿는 게 잘 없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미지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좋고요.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수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을 강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미지라는 언급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왜 갑자기 꺼냈느냐? 이 파란 식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암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P-QD인지 Q-PD인지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식이 손에 문제풀이로 익어야 돼요. 이걸 지식으로 한 문장 알아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좀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 식을 더 익숙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연스럽게 아파트 얘기를 할 텐데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처음에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 아직 안 끝났죠? 이렇게 끝나면 이상해요. 그죠? 이어서 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AP, AQ, D라고 적겠습니다. AP랑 AQ는 특정 두 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디선가 숨겨져 있든가 대놓고 주어지든 두 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D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이 삼각형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8, 8층이 30이고 2층이 18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P-QD인 6D가 12 따라서 D가 2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AP와 AQ 두 항이 각각 몇 번째 층인지, 즉 몇 번째 항인지를 알고 그 항들의 값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면 공차를 알 수 있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조금만 숨겨놔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AP의 P, 이 항이 몇 번째 항인지와 이 항의 값이 몇인지 두 가지 정보를 AQ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면 D를 알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또 이번에는 AQ를 잠깐 지워볼게요. 문제에서 한 층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A8은 30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층 간격은 2다 라고 주어진다면 이제 저한테 무슨 층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뜬금없이 A5를 물어본다, 5층을 물어본다 해도 A5는 8층에서 3층 내려가야 한다 라고 적을 수 있으므로 8층에서 6만큼 뺐다, 즉 5층은 24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AP의 값과 D의 값이 주어졌다면 AQ의 값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종합해보면 셋 중에 둘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칫 설명이 어렵게 혹은 굳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풀라는 게 아니라 학생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단서를 못 찾으면 이 삼각형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제가 제시한 삼각형이 등차수열 문제 푸는 과정에 꼭 나타날 거라는 거죠. 3번 설명은 끝이 납니다. 아까 이 식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라 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등차수열 푸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아마 3번에서 일반항식을 위에 거 이걸로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유도 없이 조건에서 주는 힌트들을 다 무시하고 1층으로 들렀다가 가신다 이거죠. 분명 있으실 거예요. A8이 주어져도 A1 더하기 7D로 고치고 A5는 A1 더하기 4D로 고쳐서 이걸 넘기고 정리해가지고 D를 구해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풀면 오래 걸려요. 아무도 1층 다녀오란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3번 설명을 한마디로 마무리하면요, 1층 가지 마세요. 제가 문제 풀이 때 보여드릴 테니까 이 강 때 이 파란색 1층 가지 말랬지? 하고 기억만 해오시면 됩니다. 이제 등차 수열의 노른자, 등차 중앙을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식은 이렇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연속한 3개의 항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는 D,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D고요.
이것도 D고요. 그래서 이걸 넘기고 정리하면 위의 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식은 개념으로 알아두시고요. 저는 등차 중앙을 어떻게 문제에서 발견하고 풀이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1부터 A5까지 5항을 적어서 설명할 거예요. 개념을 아시니까 예상하실 텐데 이놈이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묶었을 때 A3가 등차 중앙, 이렇게 5개를 묶었을 때도 역시 A3가 중앙입니다. 그러면 중앙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모든 항을 중앙 기준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A1과 A5는 A3로부터 벌어진 간격이 같기 때문에 짝지어 더하면 상쇄가 됩니다. A2랑 A4도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항들을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고 연산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제 하나 봅시다. 어떻게 푸는 문제예요? 방금 배웠으니 A5를 등차 중앙으로 삼아서 다른 항들을 등차 중앙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푸는 문제겠죠. 근데 왜 A5가 중앙일까요? 이유를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으로 푸실 테니까. 1에서 5까지 그리고 5에서 9까지 이 간격이 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4층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 생각도 다시 해봅시다. A1과 A9에서 자기들이 몇 번째 항인지 써있죠. 이 두 숫자를 더해봐요. 1 더하기 9는 10. 그 평균은 2로 나눠서 5가 나옵니다. 5로부터 간격이 같으니까 몇 번째 항인지 그 숫자들의 평균을 내면 5가 나오네요. 됐죠? 조금만 더 어려운 생각을 해볼 거예요. 1 더하기 9는 5 더하기 5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A1 더하기 A9은 A5 더하기 A5. 중앙 자신을 2개 더하면 이렇게 2개의 항의 합과 같다고 또 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재밌죠? 문제풀이에서도 또 다뤄볼게요. 중앙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3번에서 말씀드렸던 일반항식을 중앙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 A5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3개의 항인데 상쇄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 얘가 3A5겠죠. 그래서 A5는 15. 제가 A5 값은 알려드렸으니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시간 20초 드립니다. 멈추고 풀어보세요. 시간 얘기하니까 좀 급해지죠. 그러면 아마 습관이 나와요. 1층 다녀오실 거예요. 안 다녀오셨으면 박수 한번 치시고요. 제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마지막 구할 때는 A5가 5층인데 값은 15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는 D를 2라고 줬죠. 그럼 아까 3번에서 셋 중 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했던 삼각형 내용 중에 D를 알고 한 층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A5가 중앙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1은 A5 빼기 D를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적겠습니다. A5 빼기 4D. A10은 A5 더하기 5D. 자, D의 값을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구하는 값은 A5가 2개, 2 곱하기 15 더하기 D가 하나 남았죠? 더하기 2는 3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A1 안 구하고 이미 주어진 정보를 구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간결하게 푸는 연습을 합시다. 등차 중앙 정리합니다. 문제에서 중앙을 발견하실 때에는 항들이 몇 번째 항인지 확인하시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딱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합도는 여러 개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을 종합하면 등차 중앙이 문제에서 보였을 때 다른 항들을 최대한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고 A1에서 A10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굳이 1층으로 가지 마시고 A1은 A5에 가서 4층 내려간다. A10은 A5로부터 5층 올라간다.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적어주시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5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5번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공식은 배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공식으로 식을 적어야만 풀리는 문제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만 외우면 이건 노동이에요. 달달 외워서 풀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아까처럼 5개 항을 쭉 적을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6개를 적을 거예요. 저는 홀수계의 합과 짝수계의 합으로 상황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홀수,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라고 부를 손가락이 있죠. 걔만 빼고 손가락을 다 접어보세요. 그놈이 5개를 대표할 등차 중앙입니다. 아까 4번에서처럼 모든 항을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상쇄되고 저거 상쇄돼서 남는 게 A3, A3 이렇게 마치 각 항달마다 A3만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요 A3가 5개 있구나. 5A3 이해되셨죠? 짝수계 해볼게요. 이건 다른가? 거의 똑같아요. 이번에는 손가락을 2개 다 펴보세요. 10개 중에 가운데 손가락이 있나요? 10개 중에 가운데는 왼쪽 엄지? 오른쪽 엄지? 둘 다 아니라 엄지와 엄지 사이가 가운데잖아요. 그러면 얘는 등차 중앙이 없네요. 짝수계에서는 중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앙 성질을 써서 문제를 풀 거예요. A1부터 A6까지 적어놨잖아요. 중앙 발견할 때 이렇게 썼어요. 1 더하기 6은 2 더하기 5는 3 더하기 4. 따라서 A1과 A6를 더한 것과 A2랑 A5를 더한 것과 마지막으로 A3와 A4를 더한 것이 합이 같다는 거죠. 몇 번째 항인지를 발견해서 그들의 합이 일정함을 관찰했죠. 자, 그래서 한 쌍의 합이 일정한데 그 쌍이 총 3쌍 있더라. 이렇게 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정하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3개의 쌍이 있고 그 한 쌍의 합은 A3 더하기 A4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A2 더하기 A5가 와도 되고 A1, A6가 와도 돼요. 그건 3번 일반항에서 간주한 일부러 1층만 고집하지 마시고 문제 조건에 맞는 층을 선택해서 식을 적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홀수기일 때는 등차 중앙이 각 항마다 가지고 있다. 상쇄가 일어나니까 자, 적을게요. 등차 중앙이 항 개수만큼 있다. 해서 앞으로 홀수계의 합을 구할 때는 등차 중앙이 항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풀 거고요. 짝수계일 때는 먼저 한 쌍의 합을 발견해서 그 쌍이 몇 쌍이 있는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홀수계일 때는 등차 중앙이 있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식에 적어낼 거고 짝수계일 때는 쌍이라는 관점으로 봐서 쌍으로 문제를 풀겠다. 자, 제발 외우지 마시고 제가 나타낸 그림들과 왜 상쇄가 일어나고 그게 또 왜 매번 성립할지를 충분히 직접 써보면서 외워져야 하는 과목입니다. 억지로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꼭 복습하시고 제가 올려둔 문제들 저한테 배운 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면서 풀어오세요. 다음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